이번 공부부터는 우리 이제 회계관리 모의고사 문제를 풀어보게 될 텐데, 이거는 제가 문제집을 출판을 하면서 모의고사라고 명칭을 했을 뿐이지 실제 100% 기출문제입니다. 실제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회 문제입니다. 재무회계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재무상태표상 계상할 계정분류를 결정하기 위한 의사결정도이다. 빈칸에 적합한 계정 과목은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유가증권이 채무증권으로서 만기 보유 의도와 능력이 있다. 예스로 내려가면 일단은 D는 만기 보유 증권이 됩니다. D는 만기 보유 증권. 노로 내려가면은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면 예스로 내려가면은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되겠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 될 테고요. 자,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이다. 예스로 내려가면 단기 매매 증권이 되는 겁니다. 답은 몇 번이 답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의 답은 4번입니다.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능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만기 보유 증권이 답이 되는 거예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급상승을 해서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가가 상승하였지만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재무상태표상 토지가액을 최초 취득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하도록 되어 있어 특정 회사의 경우 20년 전에 취득한 토지가액이 재무제표 토지가액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이죠? 과거의 역사적 원가로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취득 이후에 토지의 가치 상승분은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회계처리 방법은 회계정보 어떤 특성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회계정보의 특성에는 질적 특성에는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있죠. 우리 회계정보의 질적 특성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목적적 합성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뢰성이라는 게 있죠. 목적적 합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크게 예측가치라는 게 있습니다. 예측가치, 그리고 뭐가 있냐면 피드백 가치, 적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적시성. 신뢰성은 정말 신뢰가 있는 정보를 우리가 신뢰성이라고 하죠. 여기에는 표현의 충실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검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검증 가능성. 그리고 또 뭐였냐면 중립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립성. 엄청 중요한 거예요. 재무제표상에서, 즉 재무상태표상에서 토지의 가격이 만약에 10억이다. 그런데 이 토지는 20년 전에 취득한 거예요. 20년 전에 취득을 한 겁니다. 이걸 우리는 역사적 원가라는 말을 써요. 역사적 원가. 그래서 20년 전에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10억인데 현재 재무상태표를 그려볼게요. 현재 재무상태표를 그려서 토지의 금액은 10억이 아니라 만약에 100억이다. 100억. 이거는 공정가치입니다. 만약에 공정가치다. 근데 여러분들 대부분의 회사는 공정가치로 기록을 하지 않고 뭘로 다 기록을 하느냐면 역사적 원가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IFRS, 즉 재경관리사에서는 공정가치로 기록을 해라라고 하지만 일반 기업회계 기준을 쓰는 일반 회사에서는 역사적 원가로 기록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실제 공정가치는 믿을 수 없는 정보죠. 진짜 이게 100억 할까? 믿을 수 없는 정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10억 원에 취득한 건 믿을 수 있는 정보죠. 신뢰성 있는 정보입니다. 검증 가능한 정보가 되는 건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공정가치로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목적적 합성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과거에 토지 이 10억은 신뢰성 있는 정보입니다. 진짜 취득한 거니까 검증 가능한 정보.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면서 한번 볼까요? 회계정보 질적 특성에는 목적적 합성과 신뢰성이 있다. 목적적 합성을 구성하는 요소 3가지,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이 있고요. 신뢰성을 구성하는 요소의 3가지, 표현의 충실성, 검증 가능성, 중립성이 있는데 재무상태표의 토지가 공정가치로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역사적 원가로 들어가는 것은 검증 가능한 정보, 즉 검증 가능성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흐름표상 나타날 기업의 활동을 물었습니다. 현금 흐름표에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이 있어요. 임직원에게 현금 흐름표는 3가지 활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영업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고요. 두 번째가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세 번째가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자금의 조달이나 상환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입금이나 자본금이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고요. 투자 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은 자산의 취득이나 처분, 토지를 구입하였다, 토지를 매각하였다, 이런 것들. 영업활동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장사활동이랑 관련되어 있는 게 영업활동이에요. 회사는 임직원에게 주택 구입 지원 목적으로 자금을 대여하였다. 회사는 공장 건설을 위한 부지로 토지를 매입하였다.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 여러분, 자산의 취득 뭐죠? 투자활동에 관련된 거죠? 투자활동입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의 투자활동이 되겠습니다. 투자활동.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재무제표에 반영된 금액에 대한 보다 섬세한 설명을 재무제표 별지로 첨부한 것이 주석이죠. 이는 재무제표 일부에 포함한다. 기업 회계 기준상 주석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을 물었습니다. 회사의 개요와 중요한 회계 처리 방침 당연히 주석상에 기재를 해줘야 됩니다. 사용이 제한된 금융상품도 기재를 해줘야 되겠죠. 제품의 원가는 주석상에 나타나면 안 돼요. 제품의 원가는 내부 정보이기 때문에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3번. 공시지가 당연히 공개를 해줘야 되겠죠. 5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 잔액이 전기말 각각 1250만원, 24만원이었었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전기말의 매출 채권 잔액은 1250만원,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24만원이에요. 이게 단기로 넘어오면 기초가 됩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만 있으면 돼요. 기초 대손 충당금이 24만원이 있었어요. 기초 대손 충당금이 24만원이었다. 손익계산서에 계산될 대손상각비를 물었습니다. 3월 4일에 여러분들 3월 4일에 매출 채권 중 13만 4천원이 회수불능으로 밝혀졌죠. 대변의 매출 채권이 13만 4천원이 가시면 돼요. 대변의 매출 채권 13만 4천원, 차변에 모아둔 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차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13만 4천원 이렇게 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전기에 상각 처리한 19만원 현금으로 회수를 했죠. 전기에 9월 5일에 현금으로 받았어요. 차변에 현금이 19만원이고요. 여러분, 제 이론 강의에서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으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어요.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에요.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받으면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으로 처리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출 채권 잔액은 1060만원인데 이 중 30만원이 회수불능 채권으로 추정됐다고 나와 있죠. 30만원을 또 못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산 때 30만원을 못 받아요.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기초의 대손 충당금이 얼마 있었냐면 24만원이 있었죠. 여러분들 24만원에서 13만 4천원 못 받았어요. 마이너스 13만 4천원을 써먹었고요. 다시 19만원 회수했으니까 플러스 19만원을 해주시면은 충당금 잔액은 여기 현재까지 충당금 잔액은 29만 6천원이에요. 충당금 잔액은 여기 현재까지는 29만 6천원입니다. 기초에 24만원이 있었죠. 13만 4천원 써먹었는데 다시 19만원을 받았으니까 29만 6천원인데 결산 때 1060만원 중에서 30만원을 다시 회수불능 채권으로 추정됐다고 나와 있으니까 대변의 매출 채권 30만원, 모아둔 대손 충당금이 29만 6천원이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은 29만 6천원 다 써먹었어요. 이제 그래도 4천원이 모자라서 대손 상각비가 얼마가 되느냐면 4천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충당금 잔액은 제로가 될 거예요. 자, 12월 31일 결산 현재 이제 1030만원에 대해서 1060이 아니죠. 1060 중에서 30만원 분개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1030만원에 대해서 3%를 대손 예상을 했으니까는 30만 9천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한 겁니다. 대손 예상을 했어요. 30만 9천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는데 자,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죠.
모아둔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30만 9천 원을 모두 모아두시면 돼요. 대손 상각비가 30만 9천 원. 대변에는 대손 충당금이 30만 9천 원 이렇게 됩니다. 30만 9천 원. 자, 여기에서 시험에서 두 가지가 나왔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대손 상각비는 얼마니? 이거와 대손 상각비는 얼마니? 두 번째는 대손 충당금은 얼마니? 이게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자, 지금 문제는 대손 상각비를 물었어요. 대손 상각비는 여기에서 4,000원, 여기에서 30만 9천원 두 개죠. 그래서 토탈 대손 상각비는 31만 3천원이 돼요. 근데 대손 충당금은 30만 9천원이죠. 왜? 하나도 없었는데 이번에 30만 9천원을 모아두었으니까는 30만 9천원이 대손 충당금이 되는 겁니다. 자, 5번의 답은 일단은 3번이죠. 5번의 답은 3번입니다. 여러분들 대손 충당금을 물었으면 30만 9천 원인데 대손 상각비를 물었으니까 31만 3천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지우면서 보겠습니다. 전년도 말은 단기의 기초입니다. 기초 대손 충당금 24만 원에서 매출 채권 13만 4천을 받지 못한다고 써먹었고 전기에 대손 처리했던 걸 다시 받았으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라고 그랬잖아요. 현재까지 대손 충당금 잔액이 29만 6천 원이 있었는데 결산 시에 30만 원을 못 받는다고 그랬으니까는 대변에 매출 채권 30만 원, 차변에 대손 충당금 29만 6천 원, 부족한 거 대손 상각비로 분기를 했어요. 충당금은 다 써먹었으니까 0이 되는 거고요. 결산 때 1,030만 원, 1,060이 아니라 1,030만 원에 3% 30만 9천 원을 받지 못한다고 예상을 했으니까 차변에 대손 상각비 30만 9천 원, 대변에 대손 충당금 30만 9천 원 이렇게 분기를 하면 토탈 대손 상각비는 31만 3천 원이 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었어요. 6번. 장기 투자 목적으로 100주를 60만 원에 취득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음이 뭐를 물었어요? 그중 20주를 14만 원에 처분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보유 중이죠. 공정가액이 나온 것 같을 때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은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들 이론 강의에서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100주를 6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100주를 60만 원에 취득했으니까 6천 원에 취득을 한 거죠. 주당 6천 원에 취득했습니다. 얘가 취득 원가가 되는 거죠. 취득 원가. 결산 시 공정가액이 6,500원이에요. 그렇죠? 당해 연도 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을 물었습니다. 6,500원이 됐으니까는 6,000원짜리가 6,500원이 됐으니까 결국은 500원이 이익이 되는 거죠. 500원의 이익 곱하기 100주 중에서 20주를 팔았으니까 80주 남았어요. 80주. 그래서 4만 원의 평가 이익이 생겼습니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은 4만 원. 6번의 답은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6번의 답은 1번. 매도 가능 증권은 항상 뭐랑 비교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랬냐면 취득 원가랑 비교를 해주시면 돼요. 취득 원가랑. 7번. 자산 평가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매출 채권은 받을 돈이니까 회수 가능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맞죠? 매도 가능 증권은 기말 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다도 맞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은 기말 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공정가액을 신뢰성 있게 평가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해서 원가법을 적용한다 라고 나와 있는데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법이라는 말을 쓴다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만기 보유 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법을 쓰는 거예요. 이 동그라미 3번은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지분 증권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에 관련된 문장입니다. 3번이 틀렸어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 증권이 아니므로 기말 시점에 공정가액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지분법으로 평가를 하죠. 지분법.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매출 채권 대손 충당금에 관련된 자료이다. 단기에 발생한 매출 채권의 대손액은 얼마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대손의 뜻이 뭐죠? 받지 못한 돈. 받지 못한 돈입니다. 단기 말에 매출 채권 잔액이 500만 원이 있었어요. 전기 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은 8만 원이 있었고요. 그러면 우리 대손 충당금 계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계정을 그리면 대손 충당금은 기초가 대변이고요. 기말이 차변에 갑니다. 기초가 대변이고 기말이 차변이에요. 전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이 8만 원. 전기 말에서 넘어왔으면 그게 기초가 되는 거죠. 기초가 8만 원입니다.
단기말 대손 충당금 잔액은 10만 원이고요. 손익계산서에 17만 원의 대손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으니까 대손상각비 금액은 얼마가 되냐면 17만 원. 대변에는 대손충당금이 얼마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17만 원. 이렇게. 근데 밑에 대손 관련 회계 처리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죠. 대손충당금 단기에 대손 관련 회계 처리를 추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손충당금 대변에 매출채권 8만 원, 차변에 대손상각비 7만 원, 대변에 매출채권 7만 원. 뭐 더 이상 읽어볼 필요 없네요. 대손액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두 개 더해주면 얼마입니까? 15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15만 원. 뭐 이렇게 쓸 필요 없습니다. 그 밑에 분계가 나와 있으니까 대손액을 물었잖아요. 받지 못한 돈을 물었으면 대변에 매출채권 8만 원, 대변에 매출채권 7만 원 가 있는 거. 네, 그거 두 개 더해주시면 그냥 15만 원이 답이 되는 거예요. 8번의 답은 3번이었습니다. 9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공장 건물을 신축을 위해서 용도로부터 장부가액이 700만 원과 1,500만 원인 건물과 토지를 3천만 원에 일괄 구입하였으며 건물과 토지를 3천만 원에 구입을 했어요. 3천만 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매입 직후 200만 원을 들여서 기존 건물을 철거를 했습니다. 철거 비용이 200만 원이 들어갔어요. 토지 취득원가는 얼마니?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건물과 토지를 3천만 원에 구입을 했으니까 돈을 지급한 거죠. 철거 비용도 200만 원 돈을 지급한 거죠. 두 개 더해주시면 됩니다. 왜? 건물은 없어졌으니까 토지만 남는 거죠. 3,200만 원. 답은 4번입니다. 9번의 답은 4번. 10번. 회계처리,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를 고려하지 않고 기업회계 기준을 따르는 경우에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될 금액을 물었습니다. 자, 고객이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제공 후 매입 의사를 표시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데 갑회사가 고객에게 제공된 상품 중 매입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매입 의사가 표시되지 않았으니까 기말재고로 들어가셔야 되겠죠? A. 그럼 답은 1번과 2번 중에 하나입니다. 자, 3일 상사의 제품을 판매 위탁하고 수수료를 제공하는 을회사가 3일 상사의 판매를 위해서 반출한 상품 중 아직 판매되지 않았습니다. B도 당연히 판매되지 않았으니까는 재고자산에 들어가는 거 맞죠? C. 병회사가 24개월 할부 조건으로 판매를 했어요. 판매했으니까 얘는 재고자산이 아닙니다. 정회사가 목적지에 밑줄 치고 도착지 이렇게 메모 한번 해보세요. 도착지에서 인도하는 조건으로 매입했어요. 운송 중입니다. 아직 도착 안 했으니까 내게 아니죠. 선적지에서 상품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얘는 뭐죠? 선적하자마자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E 들어갑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A, B, E 세 가지가 기말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거예요. 11번. 보유 중인 재고 자산에 대한 평가 손실을 100만 원 반영을 할 때 적절하게 표시할 수정분기를 물었습니다. 재무상태표에서는 재고자산 실사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800만 원 나와 있죠. 800만 원 밑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 가면 되는 거고요. 손익계산서에서는 매출원가에 반영을 하는 거니까는 답은 몇 번이 답이 되느냐면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재고자산 800만 원 밑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이 100만 원이 가면 되고요. 매출원가가 기초재고 플러스 매입액, 그죠? 4,200 마이너스 기말재고하면 800만 원 하면 3,900인데 평가손실을 100만 원을 더해서 매출원가는 토탈 얼마가 되느냐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기초재고 플러스 기초재고 500만 원 플러스 매입액이 4,200 마이너스 기말재고는 800는 하면 매출원가가 나오죠. 매출원가가 나옵니다. 4,700에서 800만 원 빼주면 3,900인데 여기에다가 평가손실이 100만 원 있으니까 평가손실 100만 원을 더해주시면은 토탈 매출원가는 4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4천만 원. 그러면 손익계산서의 매출원가는 4천만 원이 되고요. 재무상태표에서는 재고자산 800만 원 밑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충당금 100만 원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2번이 답이었어요. 11번의 답은 2번. 12번.
지분증권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지분증권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취득 시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을 한다. 맞죠? 당연히 맞는 문장입니다. 지분증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 부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취득 원가에서 차감해야 된다. 2번이 틀렸습니다. 12번에 틀린 것은 2번.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어떻게 지급 수수료로 분개를 하고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포함한다. 이론 강의에서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단기 매매 증권일 때는 단기 매매 증권 10,000원, 차변에 지급 수수료 또는 수수료 비용 똑같습니다. 1,000원. 대변에 현금 11,000원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매도 가능 증권일 때는 11,000원, 대변에 현금 11,000원 이렇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도로 쓰거나 아니면 포함하는 거지 차감하는 건 아닙니다. 12번에 틀린 것은 2번입니다. 13번. 자, 지분증권을 취득한 취득 시 제공한 대가의 시장 가격과 취득 부대 비용의 합계액이 공정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액과 취득 부대 비용의 합계액을 한도로 취득 원가를 계상을 해라. 증여에 의해서 지분증권을 취득했을 때는 공정가액을 취득 원가로 한다. 결론이 뭐냐면 공정가액 플러스 취득부대 비용이라는 얘기죠. 공정가액 플러스 취득부대 비용. 네. 칠판 보세요. 공정가액 플러스 취득부대 비용을 취득원가로 한다라는 얘기죠. 단기 매매 증권일 때만 별도로 저렇게 쓰는 겁니다. 2번이 틀렸어요. 13번. 중대한 영향력 행사로 인한 투자 주식의 지분법 평가 시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끼치지 않은 경우를 물었습니다. 자, 주식을 30% 취득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중대한 영향력 행사하는 거 맞습니다. 자, 처음 소주의 신상품 히트로 인해서 시장 점유율이 떨어진 이슬소주는 이판사판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였으나 투자회사에서 선임한 임원의 반대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강구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것도 의결권을 행사하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겁니다. 이동통신 선두주자인 SK텔레콤의 새로운 영업정책인 D프로젝트는 투자회사인 에이세이의 의사결정에 의해서 개발된 것이다도 맞죠. 4번에는 다른 회사에도 제공되고 있는 일반적인 기술 정보를 제공했다. 네, 4번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중간 반기 중간재무제표를 작성하려고 한다. 중간재무제표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물었습니다. 중간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주석을 포함하며 연차 재무제표와 동일한 양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맞아요. 중간재무상태표는 당해년도 중간기간 말과 직전 회계연도 말을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하는 것도 맞죠.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을 직전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하는 형식으로 작성한다. 맞습니다. 우리 만약에 9월 30일 현재다. 9월 30일 현재라고 하면 재무상태표는 9월 30일 현재 현금과 쉽게 얘기해서 현금과 전년도 12월 31일에 현금, 가장 대표적인 게 현금이니까 현금을 예를 들어서 현금을 비교를 하는 거죠. 이렇게 9월 30일 현재와 전기 말에 현금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손익계산서는 어떻게 작성을 한다고 그랬죠? 중간기간 9월 30일이면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이죠. 이걸 중간기간이라고 하고요. 중간기간 1월 1일부터 9월 31일 누적 중간기간이라고 합니다. 누적 중간기간. 그래서 이때 매출이 100원이고요. 누적 중간기간의 매출이 300원입니다. 전년도도 똑같아요. 7월 1일부터 9월 30일의 매출은 80원이고요. 1월 1일부터 9월 30일의 누적 중간기간의 매출은 250원이다. 이런 식으로 손익계산서는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을 전년도 중간기간과 누적 중간기간을 비교를 해주는 거죠. 칠판 보고. 자, 이해 가시죠?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는 여러분들 손익계산서는 이건데 현금흐름표나 자본변동표는 중간기간이 빠집니다. 그냥 누적 중간기간 갖고 비교를 해주는 게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예요.
현금흐름표와 자본변동표는 누적 중간기간만 이용해서 작성을 해줍니다. 자, 1, 2, 3번은 모두 맞는데 4번에 중간재무제표는 연차재무제표와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하여야 하지만 까지 맞죠? 어떠한 경우에도 계정과목을 요약 표시할 수 없다? 4번이 틀렸습니다. 현금이나 예금이나 합쳐서 우리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외상매출금 받아람을 합쳐서 매출채권 뭐 이런 식으로 다 표현을 합니다. 14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5번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을 물었어요. 재무상태표상 자산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것부터 표시하고 유동성이 낮은 것은 나중에 표시한다. 맞습니다. 유동성배열법이라고 하죠. 손익계산서상 유형자산 처분이익과 유형자산 처분 손실은 서로 상계해서 순액으로 표시한다. 틀렸습니다. 총액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죠. 상계 표시하면 안 됩니다. 총액으로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틀린 것은 2번. 손익계산서 작성 기준 중 수익비용 대원칙이란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발생한 비용을 관련 수익이 인식되는 기간에 인식하는 것이다. 맞아요. 그래야 정확한 수익과 비용이 대응이 됩니다. 자산부채는 1년 및 정상 영업주기를 기준으로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맞죠? 틀린 것은 2번이었습니다. 16번 계속기록법에 의한 매입매출 자료이다.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액을 물었습니다. 선입선출법으로 기말재고액을 물었어요. 여러분들 6월 3일 날짜 걸 봤더니 200개 1,000원이 있었어요. 200개 1,000원 20만 원이 있었습니다. 20만 원이 있었어요. 자, 또 6월 7일에 매입한 게 몇 개 매입했느냐면 500개를 매입했고요. 500개를 매입했고 1,200원이 됐습니다. 60만 원이에요. 자, 괄호 열고 닫고 돼 있는 게 출고라고 돼 있죠. 거기 입출고에 보면 출은 괄호 열고 닫고 돼 있습니다. 출고가 400개가 됐어요. 선입선출법으로 됐으니까 400개니까 위에서부터 나가면 되죠. 얘 다 나갔어요. 여기에서 200개가 나갔고 여기에서 지금 현재 300개가 남아있을 거예요. 그러면 1,200원 금액은 36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재고를 물었으니까 자 선입선출법으로 나갔으니까 200개 다 나갔죠. 여기서도 200개 나갔으니까 300개가 남았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100개가 들어왔어요. 100개 단가는 1,400원이고요. 금액은 14만 원 이렇게 됐습니다. 기말재고를 물었으니까 50만 원이 답이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16번의 답은 2번. 자, 17번. 주식회사 하나의 장부는 아직 마감 전으로 다음과 같은 결산 과정에서 오류사항이 발견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물었습니다. 밑줄 쳐보세요.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 밑줄 쳤으면 수익과 비용을 찾는다라고 써놓으시면 돼요. 수익과 비용을 찾는다. 1번에 봤더니 차량 운반구에 대한 처분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차량 운반구에 대한 처분이익을 계산하지 않았으니까 답은 1번이네요. 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빼먹었잖아요. 2번에 매도가능 증권평가 손실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매도가능 증권평가 손실은 비용이 아니죠. 기타 포괄손익이니까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년 이내로 만기가 도래하는 장기금융 상품의 유동성 대체 누락 수익과 비용이 아니잖아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재해 손실을 일반 관리비로 분류했다. 비용을 비용으로 분류를 했는데 잘못 분류했을 뿐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17번의 답은 1번입니다. 18번 기업회계 기준서에 중소기업에 대한 회계처리 특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중소기업은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1번 맞아요. 유형자산이나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을 법인세법 규정에 따를 수 있다도 맞습니다. 법인세 비용은 법인세법 등 법령에 의해서 납부할 금액으로 할 수 있어요. 1, 2, 3번은 중소기업 회계처리 특례 규정에 의해서 다 해당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4번에 퇴직금의 충당부채를 부채로 계산하지 않고 매년 퇴직금 지급액을 단기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18번의 답은 4번 틀렸습니다. 중소기업도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종업원의 퇴직금이기 때문에 중소기업도 퇴직금의 충당부채는 반드시 설정을 해라. 19번 A회사는 C회사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 25%를 5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지분법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분법 문제는 반드시 이렇게 취득시, 두 번째는 순이익, 세 번째는 배당금 이렇게 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취득했을 때 분계는 차변의 투자 주식 대변의 현금, 순이익을 얻었을 때 분계는 차변의 투자 주식 약자로 쓴 거예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입니다. 대변에는 지분법 평가 이익 또는 지분법 이익. 배당금을 받았을 때 분계는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 아니라고 그랬죠? 투자 주식입니다. 대변 한번 해볼까요? 50만 원에 취득을 했죠? 차변의 투자 주식이 50만 원, 대변의 현금이 50만 원입니다. 순자산 장부가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60만 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 60만 원에 25%예요. 60만 원에 25% 하면 6, 22, 6, 30, 15만 원이 순이익입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금에 관련된 언급은 없습니다. 배당금에 관련된 언급은 없고요. 여러분들 뭘 구해줘야 되죠? 영업권을 구해줘야 돼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00만 원 나와 있어요. 100만 원에 25%면 25만 원짜리죠. 25만 원짜리를 잘 보세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100만 원 나와 있어요. 100만 원에 25%면 25만 원짜리인데 얼마에 취득했습니까? 50만 원에 취득을 했단 말이에요. 50만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그러면 25만 원만큼 돈을 더 준 거, 얘가 바로 뭐가 되느냐? 영업권이 되는 겁니다. 순자산 장부가액 100만 원에 25%, 그러면 25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는 영업권은 25만 원이 되는 거고요. 나누기 몇 년 생각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5년 생각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5만 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5만 원을 여기서 빼주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투자 주식은 10만 원, 지분법이 10만 원이 되는 겁니다. 물음이 뭐를 물었습니까? 지분법 평가손익은 얼마니? 라고 물었어요. 지분법 평가손익은 얼마니? 10만 원이 답이 되는 겁니다. 10만 원. 자,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25%를 5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라고 했어요. 그래서 취득시 분계는 차변의 투자 주식이 50만 원, 대변의 현금이 50만 원이고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냐면 10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10만 원, 100만 원. 순자산 공정가액과 일치하며 내부 거래는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기 순이익은 60만 원으로 보고했다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60만 원 곱하기 25% 하면은 15만 원이 투자 주식 지분법 이익이 되는 거예요. 영업권은 어떻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느냐면 순자산 장부가액이 100만 원이죠. 100만 원에 25%예요. 그래 25만 원짜리인데 50만 원에 취득을 했으니까 돈을 더 준 게 25만 원이 되는 거죠. 25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5만 원을 상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15만 원에서 5만 원 뺐더니 10만 원씩이 돼서 지분법 평가 손익을 물었어요. 지분법 평가 손익을 물었으니까는 1번에 10만 원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에 10만 원이 답이에요. 답은 1번입니다. 답은 1번. 20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0번. 자, 완구를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품 생산에 사용하고 있는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은 900만 원이나 완구 생산의 수요가 급감하면서 생산의 수요가 대폭 감소되었다고 가정할 경우 기계장치의 순매각액과 사용가치는 각각 300, 350으로 추정됐다. 손상차손을 물었습니다. 여러분들 손상차손은 어떻게 구해주시면 되냐면 손상차손은 장부가액과 회수 가능액의 차이입니다. 회수 가능액의 차이. 근데 장부가액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해주면 되죠? 취득 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주시면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거고요. 회수 가능액은요. 여러분들 회수 가능액은 매각액과 사용가치 중 큰 금액이 회수 가능액이에요. 대입을 한번 해보세요. 순자산 장부가액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00만 원 나와 있어요. 순자산 장부가액은 100만 원. 자, 둘 중에 순매각액은 300만 원이고요.
사용 가치는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350만 원. 둘 중에 큰 거니까는 350만 원은 회수 가능액이 되겠죠. 이렇게 차이가 얼마 나옵니까? 900만 원이죠. 장부가액이 제가 잘못 봤습니다. 900만 원. 900만 원과 350만 원의 차이가 얼마 나오냐면 900에서 350만 원 빼면 550만 원. 550만 원. 그래서 손상차손은 3번에 55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에 550만 원. 20번의 답은 3번입니다.